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위법한 부관이 있고 그 위법한 부관이 뭐 붙여진 주된 행정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쟁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쟁송 제기 방법은 뭐냐?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자, 어떤 사람이요. 40년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20년간의 도로 점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하라. 자, 기부 체납은 부담이라고 그랬죠?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했어요. 자, 이 20년간은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 맞죠? 네. 그리고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거는 부담이잖아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김에, 그죠? 침익적 행정행위죠. 하는 거잖아요. 증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급부함형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만 불복하고 싶지, 요거는 자기한테 수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20년간하고 기부채납 부담 요 부분만 지금 다투고 싶은 건데, 먼저 첫 번째 쟁점이요. 첫 번째 쟁점이 이것 전체 20년간 도로점용 허가 전체를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불복하고 싶은 여기를 잘라서 20년간만,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 중 20년간 부분만 취소해달라고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기부 체납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전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요것만 잘라서 진입로 개설한 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담 부분만 잘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소의 제기가 가능한 거냐,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 부관만 따로 독립해서 주된 행정행위하고 관계없이 부관만 따로 독립해서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은 다퉈야 되는 거냐. 그게 쟁송 제기 방식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부관을 독립해서 잘라서 다툴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게 쟁송 제기 방식 형식의 문제고요. 만약에 부담만 분리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본안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의 문제는 이 소의 형식 문제 또는 뭐 소송 요건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상 자격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송법적으로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보자고요. 먼저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부관만 분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죠. 첫 번째 학설은 부담만은 독립쟁송이 가능하지만 기한이니 조건이니와 같은 다른 부가는 독립쟁송이 불가하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모든 부관에 대해서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하자. 소액에 있으면은 권리보호 이익이 필요가 있으면 부담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유형과 상관없이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분처럼 취급하자는 얘기죠. 분리 가능성이 있는 부관만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분리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 자, 부관만 취소를 해요.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가 여전히 그 자체로 존속할 수 있으면 독립 가능성이 있다. 분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관을 만약에 예컨대 효력을 없앴어요. 없앴는데 주된 행정행위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존속될 수 있으면 분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하셨죠. 이게 저 독일식 견해들이라서 그래요. 독일식 견해를 우리나라 행정법에 꽤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 자, 판례는 이 첫 번째 견해예요.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럴 것 같은지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취소 소송의 문제잖아요. 그죠?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이죠. 우리가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처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처분이어야지 독자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대상자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처분이에요? 조건은 처분이 아니죠. 그 자체로도 주어 동사가 끝나지 않잖아요. 문장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기한도 마찬가지고 철회권의 여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부담만이 그 자체로 급부함형으로서 그죠? 부담만이 그 자체로 하명, 의무를 명하는 행위, 명령적 행위로서 처분이기 때문에 부담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분리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 이론대로라면 자명해요. 판례 이론대로라면은 소송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이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이죠. 나머지는 불가죠. 근데 왜 이게 독일에서는 말이 됐냐면은 독일에서는 의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의무행 소송이 인정이 돼서 예컨대 20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으면요. 원고가 그 피고에게 40년간 도로조명 허가로 변경해 줄 것을 명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의무행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무행 소송 제도가 아직은 없잖아요. 이제 조만간 생기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부관이요. 그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요.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으면 의무행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문제가 우리보다 좀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취소 소송만 있으니까, 항고 소송만 있으니까 그냥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왜 이러냐면요. 20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40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원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그러면 판례대로 이거 전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삼아서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잖아요. 20년간 도로조명 허가도 취소가 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에요.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취소 소송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의무행 소송 제도가 없고 대신에 이제 기속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이 처분을 취소를 하면 행정청은 그 취소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비록 우회적이긴 하지만 해결은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만이 독립 쟁송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의 논리 필연적인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에 좋다.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독립쟁송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승소했는데 이것까지 취소가 되니까 이건 좀 뭐 아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뭔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갖고 다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속력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툴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하냐면 부담은 뭐 독립쟁송이 가능하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부담 이외에 기한이니 조건이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면 형식은 전체를 가지고 전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죠? 내용상으로는 부감만 다투는 것으로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 일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처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소송법하고 자꾸 얽혀서 그래요. 행정법은 민법하고 민사소송법하고 좀 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법은 행정소송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실무적으로요. 진정 일부 취소 소송하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부담의 경우에도 그냥 기부채납 부담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간의 부정성 때문에 전체 행정행위를 명시하고 그 중에서 부담만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이나 진정 일부 취소소송이나 형식 면에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20년간만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그 일부 취소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재량행위처럼 재량권의 일부의 축소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양적인 일부 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방식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인데 그래서 판례는 그런 해법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행정행위를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20년간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요. 40년간 도로조명 허가 신청으로 처분의 변경 신청권을 행사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조명 허가까지 취소가 돼서 원고한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리한 경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설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판례는 이거 행정소송법에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국은 권리구제가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재반론으로 이거는 너무
우회적인 구제 방법 아니냐라고 재반론을 제기하면 다시 재재반론으로 우리나라에 의무행위 소송제도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건 소송법의 문제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재재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처분의 변경 신청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으려면은 인정되려면 법령상의 신청권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국토계획법 26조 정도에만 있으니까 결국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잘 인정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본안에서 문제인데요.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지 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든지 간에 제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담만 분리 가능하니 부담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본안에서. 두 번째는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분리 가능해서 독자적인 취소를 할 수 있지만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분리 가능성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행정청이 그 부담부 행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뭔가 상황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행정행위를 발령하지 않고 이 부간부 행정행위를 발령했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부관의 기능 중에 뭐였습니까? 상황 적합성에 맞게 하는 맞는 행정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부관 부분을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마치 법원에서 행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그러면은 독자적인 취소, 독립적인 취소를 해도 상관없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죠. 여기에 대한 고민거리인데 견해는 세 가지가 있지만은 판례는 명확하죠. 판례는 부담만 독립진소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독립취소도 부담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부관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앞서서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자,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또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성립 요건에는 적법 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뭐 주체에 관한 요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형식에 관한 요건이 있을 테고, 절차에 관한 요건이 있을 수 있고요. 내용상의 요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체에 관한 요건은 행위는 행정작용은 그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해야지 효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법하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효력이 있는 거는 둘째치고 적법하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노동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적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컨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산지방에 있는 어떤 경찰작용을 하면 적법하지 않겠죠. 이런 걸로 주체에 관한 요건이라고 그래요. 주체에 관한 요건.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그죠? 국가적인 결정이잖아요. 행정행위 자체가요.
국가적인 결정에 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차도 있어야겠죠. 예컨대 문서로 해야 된다. 행정행위를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형식에 관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형식에 관한 요건.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요. 그냥 사인들 사이에 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나름의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자경이니 그 절차가 좀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규율해 놓은 법을 행정절차법이라고 그래요. 행정절차법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절차를 지켜야지 적법이 되겠죠. 그거를 절차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행정행위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되죠. 뭐 등등등의 행정법상의 지도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배웠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내용이 가능해야 되죠.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능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런 요건들을 내용상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절차라고도 해요. 형식과 절차를 합쳐서 그냥 절차라고도 하고 보통 요 말도 자주 써요. 이 말이 더 자주 써지게 됩니다. 형식과 절차를 합쳐진 말로서 절차. 자, 그리고 행정행위를 이렇게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췄어요. 갖춰서 담당 공무원 책상 서랍에 있으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은 대외적 표시로. 근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가 대부분이죠. 맞죠? 행정행위는 개별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통상의 경우에 개별이죠, 개별. 벌써 개별하고 일반하고 까먹었나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면 일반이고 특정한 개인에게 적용되면 개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개별 구체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개별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에 대외적인 표시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도달이죠. 도달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민사소송법에서 안 배웠어요? 도달시키는 방법을 송달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방법을 송달이라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 도달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일반이에요. 그러면은 도달이라는 방법으로 대외적 표시가 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고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적 표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구속력, 본적 효력, 그 다음에 확정력, 뭐 강제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적법하게 채워지고 대외적 표시가 돼서 즉 도달해서 하면 효력 발생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반대로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제. 자, 주체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또는 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또는 뭐 형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또는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용어로서 언어로서 뭔가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고
일부가 결여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국어예요, 국어.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흠이 있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게 또 법조인들이 말을 좀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자가 있다. just do it이 아니고요.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체의 하자, 주체에 관한 흠이 있다는 얘기죠. 요건이 충족 안 됐다는 얘기죠. 형식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형식하고 절차를 묶어서 절차적 하자, 뭐 절차상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자가 있으면은 이게 아니고 반대말이 되겠죠. 뭐가 되죠?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게 되고 여기서가 문제예요. 여기서가 위법하게 되는 것까지는 모든 법학 영역, 모든 행정법 영역을 통틀어서 모든 법학 영역에서 위법의 결과는 뭐겠어요? 위법의 결과는 효력 없다죠. 무효죠. 위법의 결과는 무효죠. 적법의 결과는 효력이 있다죠. 그렇잖아요. 모든 법학이 다 그래요. 제가 내 친구랑 히로뽕 10g을 팔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팔았을까요? 히로뽕 10g을 팔기로 했어요. 성립 조건은 다 갖춰지지 않은 거죠. 위법하죠. 어떻게 돼요, 효력은?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행위, 무효죠. 효력 없다죠. 모든 법학 영역에서 하자가 있고 위법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기는 되는데 궁극적으로 무효가 되기는 되는데 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에요. 무효가 될지 안 될지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건 무효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컨대 민법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 이거는 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히로폰 파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누구나 다 무효라고 인정하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일단은 무효로 취급을 하죠. 분쟁 상태에서 모든 법령에 있어서는 일단 무효로 시작하거든요. 무효 상태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무효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행정행위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히로폰 파는 것처럼. 하자가 막 중대명백하면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라고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무효가 되긴 되지만 분쟁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에 무효인지 아닌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서로. 그런 상태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어야지, 즉 무효화시켜야지. 취소라는 건 무효화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무효화시켜야지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라고 통용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행위만 그래요. 행정법에서. 다른 건 안 그래요. 이 위법의 결과가 무효 사유가 있는 위법이 있고요.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이 있게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적법 요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갖춰지고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고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행정행위의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춰주지 못하면 하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즉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그 하자가 있으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고요. 위법한 행정행위는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도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도식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공부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하게 될 거고 금요일 날은 이 부분을 하게 되겠죠. 자, 교재로 돌아갔어요? 자,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주체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 행정권은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각 행정권한은요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적, 지역적 권한이 있어야지 올바른 행정행위가 되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거든요.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 특히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무원이. 그 다음에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미리 재량의 기준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돼요. 설정해서 공표해야 되고 설정해서 공표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행정행위가 되는 거냐, 이거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행정절차법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문이라는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견청취 절차는 의견 제출 절차라는 약식 절차로 행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번 학기 강의 중에 행정절차법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강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요건으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제시라는 게 있어요. 그 처분 서면에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를 적용법조와 사실관계를 기재해줘야 돼요. 이런 이유제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안을 설명해서 명확하게 한다. 두 번째, 당사자를 양해시키고 만족시킨다. 세 번째, 권리 구제 기능. 상대방이 그걸 읽어봐야지 자신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불복해야 되는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걸 권리 구제 기능이라고 그러고요. 네 번째, 행정 통제 기능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이렇게 이유 제시를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요건은 이미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죠. 각종 지도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법률에 적합하고 타당해야 되고 사실상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대의적 표시죠.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더라도 대의적 표시가 없으면은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게 도달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 이런 식으로 대의적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도달을 하게 하는 방법이 송달입니다. 이 송달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죠. 처분의 송달이잖아요. 이게
소송 사유의 송달이 아니고요. 처분의 송달이니까 민법의 일관원 측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달은 예컨대 행정청에서 송달 방법 중에서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편 송달이겠죠. 우편 송달이면은 이 편지가 처분 서면이 상대방의 세력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상대방이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편지가 우리 집 편지함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 편지를 찾아서 찢어서 읽어봐야지 도달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달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도달은 우편법상 배달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등기 취급 방식으로 우편을 보내면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하면 추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같은 방법으로 도달시킬 수도 있고요. 송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소불명이나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얘기로서 자동적 처분이라는 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20조에 보면은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특별히 해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서 들어오게 된 신설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가 포인트냐면은 재량이 없는 처분이어야 되죠. 재량이 있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20조에 따라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규율 대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은 뭐 굳이 행정기본법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적 처분의 특수성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의 서면 날인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저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자동화 작용에 따른 처분도 처분은 처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상의 통상적인 방법들이 적용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특별히 크게 해설할 건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의 문제입니다. 자, 적법하게 행정행위가 성립됐으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대방을 향한 효력은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불가증력, 강제력 이런 게 있고요. 처분청을 향해서는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고 다른 국가기관에는 구속력권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후행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준력, 이른바 하자승계론의 문제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적 구속력이에요. 내용적 구속력은 뭐 별달리 해설할 게 없는 게 만약에 과세 조세 100만 원의 부가처분을 했으면 100만 원의 급부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적인 효력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고요. 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행정행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15조를 보면요. 처분에 효력해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답니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니고요. 위법, 적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효의 문제입니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행정행위는 다른 법학 영역에서 또 행정법 영역 중에서도 다른 행정작용과 달리 공정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자, 갑하고 그렇죠? 을이 있어요. 갑이 100만 원이 갑과 을 사이에 주고받아줬습니다. 주고받아줬는데 갑은 1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갑대로라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을은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그죠? 100만 원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을이 나는 증여받았는데 뭐 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은 을은 돈을 안 주겠죠. 그죠? 갑이 돈을 받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받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둠의 세계를 통하면은 중강도죄가 성립이 되죠. 그죠? 중강도죄인가요? 아니, 그냥 강도죄네요. 그죠? 심시상시를 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강도죄가 돼서 그게 아마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도록 돼 있을 거예요. 다치기라도 하면 7년 이상의, 죽기라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갑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소송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민사소송. 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관을 찾아가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갑 대신에 성북 세무서장이에요. 성북 세무서장이 을에게요 1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한번 성공했잖아요. 몇 년 동안 내 돈 안 냈잖아요. 버티면 이긴다죠. 여러분들이 쓰는 말도 있긴 있더만. 존버인가요? 그런 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뭐 성북 세무서장이나 뭐 갑이나 해서 여기서도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통하죠. 바로 갑이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세무서장이요. 을의 재산을 압류해서 동결시키고요. 공매 처분을 해서 뺏어가요. 그 소송은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항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 사이에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랬다가 승소하면은 유효화되는 거잖아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공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공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정력을 아무 때나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아까 히로뽕 시끄럽 사고 파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공정력을 인정해 줄 수 없죠. 예컨대 성북 세무서장이 을에게요 똑같은 과세 처분을 2번 했어요. 그러면 2번째 과세 처분은 누구나 다 알죠.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합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행정기본법 15조 단서가 적용이 돼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무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죠.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무효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군가가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취소를 시켜줬어요? 효력을 없다고 해줬어요. 선언해줬어요. 여기서는 법원에서 해줬죠. 행정법원에서 해줬잖아요. 행정법원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갖고 있냐면요. 처분청.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군데는 행정쟁송이긴 한데 법원에서 하지 않는 쟁송이 있죠. 행정심판이죠. 그러니까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을 종식시켜줄 수 있죠. 그 종식시켜준다는 것은 공정력을 회수한다는 뜻이죠. 공정력을 없애준다는 뜻이죠. 그 공정력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부릅니다. 취소.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세 번째 키워드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법 여부하고 관계없다. 유효 여부와 관계 있는 거지 적법한 거하고 관계없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행정행위는 그 밖에 행정작용이나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공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사사건하고 지금 과세처분 사건을 대비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과세처분 사건도 돈 주고받는 거라서 크게 와닿지 않죠. 근데 과세처분 대신에 군대 가는 걸로 바꿔볼까요? 자,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어요. 병무청에서요. 근데 을이 한번 싸워볼까 하고서 내 소송을 걸지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민법의 일반 원칙대로라면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이래서 공정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다. 즉 뭐예요? 법적인 안정성이죠. 행정법 관계의 법적인 안정성. 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정 운영의 원활함이죠. 국정 운영의 원활함이죠. 이 공정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공정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남용되면 바로 독재국가로 되는 거죠. 그죠? 공정력이 남용되면 지금 내가 공정력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드라이하게 설명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공정력이 남용되는 순간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공정력의 남용이 일상화되는 순간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걷다가 사법제도까지 무력화되어 있으면 완전 독재국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막아내는 임무가 우리 행정법에 있는 거죠. 네. 가슴이 웅장해지죠. 행정법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실정법적인 근거는 원래는 이 공정력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를 취소 소송의 법률 조항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행정기본법 15조에서 이 공정력 제도가 정확하게는 공정력에 대한 규정이 아니죠. 처분의 효력이라고 해서 뒤에서 말하는 구속요건적 효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효력의 근거 규정이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공정력의 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여야 되죠. 행정행위에만 공정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력과 증명책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력이 아무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적법성을 추정해주는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적법성이 추정되면은 소송에서요. 그죠? 처분의 상대방이 오히려 침입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정력하고는 좀 유사한데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성력적 효력은 공정력이랑 정의가 똑같아요. 즉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한까지 공정력하고 구성요건적 효력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이것도 공정력하고 구성요건적 효력하고 같아요. 공정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공정력을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이상, 그죠? 행정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공정력이라고 하고요. 그 방향이 다른 국가기관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면 그거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같은데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공정력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달라져요. 자, 구성요건적 효력은 왜 인정되는 거냐? 그죠? 예컨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어떤 외국인을 산업연수생 같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라고 보호명령을 내리고 추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를 왜 법인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습니까? 격하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권력이 아니고 그냥 민법상의 법인 취급해서 너나 나나 같은 거다 라는 격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적 법치국가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 사고방식, 근대법학의 사고방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법인은 하나의 사람이니까 의사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왼손이 하는 일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구성요건적 효력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이든 공정력이든 간에 유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적법 여부는 관계없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권한 있는 기관은 처분청하고 그죠? 처분청하고 행정법원. 그 행정법원도 행정법원 일반이 아니고 그 행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법원.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행정행위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많이 취소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법원의 행정 일부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거와 관련된 다른 재판이 그와 관련 없는 소재는 같지만 그와 관련 없는 다른 재판이 행정 2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1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인 거죠. 같은 행정법원 안에 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다니까. 수소법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원이 일반적인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처분이 행정행위가 다른 재판에 선결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선결 문제가 존재 여부나 유효 여부. 존재는 빼고 그냥 헷갈리니까 유효 여부. 유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먼저 적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쉬워요.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좀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민사소송에서 선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형사소송에서 선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거, 1번에 해당하는 거가 이른바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에서의 선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 줬어요. 집을 하나 줬는데 성북구청장이요 철거 명령을 했어요.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제소 기간을 놓쳤어요. 90일간의 제소 기간이죠. 그러는 바람에 집이 그냥 얼렁뚱땅 철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갑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소송을 또 해야죠.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해배상인데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지금 취급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은 갑이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를 상대로 위법한 철거명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사법원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서 말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일단 아니죠. 아닌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하니 위법한 철거명령이라고 나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배상이 해줄 수 없다. 국가배상이 되려면 위법하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없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위법 여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유효 여부에만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은 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어도, 그죠? 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민사법원이 이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하고 관계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죠. 자, 민사소송인데 유효 여부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과세처분이 무효예요. 그러면은 처분의 상대방은, 과세처분이 무효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상에 뭘 제기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취소 사유예요.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은 민법에서 민법 741조죠. 민법 741조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률성 원인 없이죠.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만 있어요. 지금 유효한 것으로 통용돼요? 아니에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죠. 그러면 법률성 원인 없이 일어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요건이 성취가 안 되죠. 따라서 기각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없애야 돼. 구성요건적 효력을 없애야 되죠.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때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제대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요. 자, 철거명령을 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철거명령을 했는데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하는 사이
철거 명령을 했는데 안 따랐어요. 안 따르면은 성북구청장이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겠죠. 적용법조가 있으면, 형벌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철거 명령 불이행죄로 기소가 됐어요. 형사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했대요. 근데 구속요건적 효력 때문에 무조건 유죄다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구속요건적 효력이나 공정력은 유효 여부만 관여를 하지 적법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위법한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네 번째 퀴즈. 자, 어떤 친구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아주 어린 미성년자인데 얼굴이 노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또는 부정행사해서 면허시험을 봐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뭐 공정증서 뭐 부정행사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무면허 운전인지만 따졌을 때 무면허 운전이냐는 거죠. 유죄겠어요, 무죄겠어요? 일단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돼야 되죠. 그러면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무죄죠. 무죄가 된 겁니다.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동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존속력이 있어요. 불가쟁력하고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를 향해서 존속력이긴 하지만 나타나는 효력이고요.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에게 향하는 그런 효력을 말합니다. 자,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지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행정행위의 효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불가쟁력은 제소기간 제도라는 게 있죠. 소송법에서요. 그리고 쟁송수단이 다 쓰게 되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는데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에 향하는 효력이니까 처분청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분청이 90일이 지나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요.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는 얘기가? 기판력 비슷하잖아요. 기판력을 깨는 제도가 뭐예요? 재심이죠.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거기에 대응하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있어요. 처분의 재심사.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불가변력입니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확인적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분청은요. 자신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했으면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작용을 했으면 언제든지 취소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취소를 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확인적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만 특별히 인정되는 행정행위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제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하명에 대한 이행 확보 방법인 거죠. 하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은 국가 권력이, 국가 행정작용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력이에요. 마치 강제집행처럼 하명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출하는 거죠. 이런 거를 집행력이라고 그러고요. 제재력은
벌을 가하는 거죠.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겁니다. 행정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요. 행정 질서 벌인 과태료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재력이라고 그래요. 강제력은 행정행위의 의무부가 행위하고 강제행위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행위의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